안녕하세요 빈정님들. 뒤늦게 오징어 게임에 푹 빠진 조수빈입니다.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달고나나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에 많이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현타가 오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을 누가 왜 설계를 했는가, 어떤 이유로 이런 부조리한 게임이 가능했는가, 죽을 수 있다는 거, 또 남을 죽여야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참가자들은 다시 돌아가잖아요. 제발. 제가 먼저 눈여겨봤던 것은 이 오징어 게임 속 공간이었어요. 감독님 말씀에 따르면 애셔의 작품인 상대성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애셔는 제가 직접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봤던 작가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작가예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멀리서 보면은 사실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셔의 모든 작품들이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그림이에요. 이 상대성이라는 그림도 보시면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동심 같은 색깔로 표현을 함으로써 더 기묘함을 증폭시켰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오징어 게임 속에 뭔가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문화, 예술적, 인문학적 코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기훈이가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나서 진실을 찾아서 어디론가 떠나잖아요. 뭐에 대한 진실을 찾는 걸까요? 오징어 게임을 누가 왜 설계를 했는가, 어떤 이유로 이런 부조리한 게임이 가능했는가를 찾아가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외로 힌트는 아주 단순한 한 장면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동생인 준호가 인호의 방을 찾아갈 때입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었잖아요. 방이란 건 어떤 공간인가요? 프론트맨은 가면을 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었지만, 방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 취향,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먼저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벽에 붙어있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었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죠. 마그리트의 그림 가운데서 빛의 제국이라는 작품인데요. 언뜻 보면 그냥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인데, 마치 애셔의 그림처럼 들여다보면 말이 안 돼요. 위에는 낮인데 아래는 밤입니다. 마그리트의 다른 그림들도 보면 현실에 있을 수 없는, 현실을 초월한 그림들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그림도 보겠습니다. 인상주의 화가인 반 고흐의 그림 보이고요. 또 옆에 큐비즘의 대가인 피카소가 보입니다. 자, 이 세 화가의 공통점 아시겠어요? 마그리트도 그렇지만요, 고흐도 그렇습니다. 태양을 노란색으로 표현한다든지 자신의 시각에서 인상적으로 보인 그 장면만 포착해서 그리는 화가잖아요. 그리고 피카소는 어떤가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여성의 모습을 마치 큐브처럼 해체해서 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세 화가의 공통점은 그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화풍, 그러니까 뭔가 사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만 했던 그 전의 화풍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인호가 경찰 출신이잖아요. 경찰은 기존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존 세상을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책이 보이지만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 보여요. 이방인은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인간이 부조리에 저항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바로 그 옆에는 어떤가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보입니다. 아마 철학책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책은 신학의 종말을 선언하고 인간의 철학을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철학서적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책, 저는 이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의 핵심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락강의 욕망이론입니다. 락강의 욕망이론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락강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정신 분석학자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도 읽다가 머리가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의 욕망이론을 아신다면 오징어 게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이트를 알지 못하면 락강을 한 페이지도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살면서 많이 느끼는 긴장감, 갈등, 안정감의 근원에는 성욕, 리비도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징어 게임은요, 기본적으로 남성 위주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걸 전 본 적이 없는데요. 고무줄 놀이 같은 거는 그래도 남자아이들이 와서 구경하다가 딱 고무줄 끊고 도망이라도 가지만, 오징어 게임은요 너무나 과격해서 여자아이들이 구경도 잘 안 합니다.
남자들 중심인 오징어 게임이 기본적으로 무대인데다가 작품 속에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나약하거나 남성을 유혹해서 살고자 하는 한미녀 같은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6화 깐부편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야 되는 룰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미녀는 팀에 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새벽이가 시니컬하게 이런 말을 하죠. 여자랑 노인이랑 편 먹기 싫은 거잖아. 목숨이 달렸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뜻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 처음 시나리오로 쓰였던 10년 전에는 아예 최종 3인방에 여성이 아예 없었대요. 그리고 VIP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여성들이 나체로 바디 페인팅을 한 채로 소파나 침대 역할을 합니다. 여자를 아예 물건으로 보는데 그만큼 남성 위주인 프로이트의 세계관, 이게 바로 오징어 게임 속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락강은 욕망에 집중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 가운데 한 개인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반영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걸 원하세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 명품백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물질적인 우리가 욕망을 가질 때가 많은데 그걸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걸까요? 저는 타인의 욕망이 내 욕망에 투영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라 생각을 해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명품백, 좋은 집, 좋은 차를 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불행할 때 저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면서 박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인스타그램 속에 나오는 명품백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은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그걸 부추기면서 가장 큰 돈을 버는 SNS 구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욕망이라는 건 굉장히 강렬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참가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주변을 둘러봤다면 이 침대 틈에 다음 게임이 뭐구나 힌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몰랐잖아요. 다 치워질 때까지 거의 몰랐어요. 그만큼 욕망의 눈이 어두우면 기운이 빠졌던 경주마 도박처럼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인간에게 관찰력을 잃게 하고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변의 소중한 시간들 좀 관찰을 해야 내가 행복도 느끼는데 그런 여유를 못 느낄 때가 많죠. 아무도 참가자들에게 게임에 참가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욕망. 일남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주인 것 같고 나는 아무에게도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어. 자네도 제발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네. 악마가 판을 짜놔도 내가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 또 남을 죽여야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참가자들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욕망의 힘입니다. 사실 돈이라는 건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인데, 남의 욕망인데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제발로. 저는 락강이 혹시 일남이 캐릭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남이가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락강도 그랬대요. 락강은 돈 많은 집 아들이에요. 근데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엄마도 싫어해요. 아버지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고를 칩니다. 락강은 어쩌면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여자를 만나도 인생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자인데도 결핍된 게 있었던 거죠. 일남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공통점은 뭐다? 인생이 재미없다는 거. 가난한 사람은 왜 재미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부자인 사람은 왜 재미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태. 어쩌면 락강도 인생이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욕망은 사실은 결핍과 동의어로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 요게 없으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세상에 많은 부자나 유명한 연예인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남이 봤을 땐 너무 부러운 삶인데 그 하나가 없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렬한 욕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욕망은 사실 절대로 다 채워질 수 없다. 100%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없다는 거. 왜냐하면 락강에 따르면 그 욕망은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남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서 비롯된 욕망은 절대로 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말 자기가 원했던 돈을 손에 쥔 기훈이는 어떤가요? 그 돈을 가졌지만 죽은 엄마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기훈이가 똑같이 페인같이 하고 있는데도 은행은 막 VIP 대접을 하잖아요. 나를 대접하는 세상의 시선만 달라졌지 근원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훈이는 456억 원으로 행복도 사지 못한 겁니다.
이 개개인의 많은 욕망들이 한꺼번에 뭉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재미있는 게임이 사륙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위해서 피 튀기면서 그 게임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힘은 오로지 욕망이었던 거죠. 현실 속에서 돈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타인의 욕망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들은 게임에 와서도 그 욕망에 넘어져서 죽어버립니다. 자기가 왜 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희한하다. 우리가 게임할 때 생각해 볼게요. 오징어 모양을 그려놔요, 금으로. 금을 그렸을 뿐인데 남자아이들은 이 금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필사적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게임을 하잖아요. 사실 암묵적인 합의일 뿐인데, 금이. 근데 그게 현실과 이 드라마 속 차이는 뭐냐, 현실에서 우리가 금 밖으로 가도 가상으로 죽었다고 상상하는 거지만 이 드라마 속 상황은 진짜로 사람이 죽는 것 뿐이에요. 라캉의 그 이론 가운데서도 세상을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로 보는 게 나오는데 이게 오징어 게임이 아주 축약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징어 모양의 금은 어떤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나가면 죽는다고 상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면 실제계가 되기도 해요. 실제의 세상. 그러니까 결국 이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도 할 수 있는 관습, 주범, 종교, 절대적인 믿음, 그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는 철학의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인 사르트르의 피투성이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피투성이라고 해요. 한자를 풀어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저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 태어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태어나면 어떻게 사나요? 남이 정해진 욕망, 남의 시선에서 욕망, 남이 원하는 욕망을 마치 그게 내 욕망인 것처럼 착각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유튜브 떡상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마치 게임처럼 진짜로 피를 흘리는 피투성이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란 존재예요. 결말에 기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자, 기훈이가 이 게임이 뭔가 부조리한 게임이라는 걸 자각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본인 스스로가 의심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되게 희한한 게 게임 안에서 정말 400명 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물어봐요.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임을 설계했냐?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왜 여기서 죽어가는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뛰어들었을 뿐이지 아무도 이 게임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단 한 명, 기훈이만 그 설계자가 누구인지 의심을 갖게 되고 만나게 되죠.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궁금해. 너희들이 누군지,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와, 저는 이 장면에 정말 무릎을 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야근하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집도 못 사고 내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고, 출세한다고 했는데 뭔가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유명하고 세상의 권력을 다 쥔 것 같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왜 세상은 부조리한 걸까요? 결국 나보다 더 힘을 가진 사람, 일남이 같은 설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인, 아니면 기업인, 돈 많은 사람, 나보다 힘이 센 사람, 학교에서는 일진 같은 존재일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질문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항하고자 하는 의식조차 갖지 않는다면 나도 알게 모르게 설계자 의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끝은 그냥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것 뿐이에요. 과연 내 삶을 부조리하게 만드는 근원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달고나 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이런 거 다 좋지만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의심하고 질문을 하게 된 기훈이와 세상은 인간의 욕망 덩어리다 라고 부정하고 있는 이노, 아마 시즌2에서는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오징어 게임의 결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좀 무거운 주제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 Yeah.